김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 3회에 기출되었던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학부터 보면요, 쭉 넘어가서 3번 먼저 볼까요? 방사선 조사 식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식품공전에 의하면 식품공전에 이런 조사 처리식품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한번 조사 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조사 식품을 원료로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요,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은 유통이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3일은 아니죠. 좋은 유통 또는 냉동 유통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미생물을 사멸하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반감기는 짧은데 젖소가 방사능 강화물에 오염된 사료를 섭취할 경우 흡수되어서 우유에서 바로 검출되므로 이렇게 축산과 관련된 있는 방사선 물질이 요오드였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9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식품의 변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식품의 변질과 관련된 단어 중에 변폐, 부패, 그리고 산패, 갈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변폐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질이 분해되어서 산미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단백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한번 가서 볼까요? 가열조리된 근육식품에서 관찰되는 유해 물질인데, 근육식품이죠. 아미노산이나 크레아틴 등이 결합해서 생기는 물질, 우리는 이것을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번 보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조리나 아니면 가공 중에 생산될 수 있는 물질이 보기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물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0번 문제 볼까요? 유기인제 농약에 의한 중독 기자이라고 물었는데요. 콜린에스터레이즈를 저해하는데 가역적으로 저해합니까? 비가역적으로 저해합니까? 비가역적으로 저해를 하고요. 그런데 똑같이 콜린에스터레이즈를 저해를 하는데 가역적으로 저해를 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냐면 카르바메이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약 중에 유기인제, 그리고 유기염소제, 그리고 카르바메이트제까지 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클로로필의 색 변화에 관련된 문제 있는데요. 알칼리로 처리했더니 청록색으로 변했다. 피톨이 유리되고 청록색으로 변했다 라고 했고요. 이것이 형성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클로로필라이드죠. 여러분들이 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변하는데, 색 변화가 일어나는데, 클로로필 같은 경우는 산으로 처리했을 때와 그리고 염기로 처리했을 때 그 색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염기로 처리했을 때가 클로로필라이드와 그리고 클로로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페오피틴, 여기 있죠. 페오피틴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페오포바이드라고 하는 이것이 산 처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알칼리로 물었고, 알칼리로 물은 것 중에는 지금 클로로필라이드와 클로로필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알칼리로 변하는 것이었고, 이 중에서 피톨이 유리되는 것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클로로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부재탄소 원자를 가지지 않아서 광학 위성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보통 광학 이성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광학 이성체가 부재탄소를 가지지 않는, 그래서 광학 이성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은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뭐냐 하면 글라이신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산패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중결합이 많게 되면 중입니다. 그러면 산패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는 보면요, 탄소수가 18개고 그리고 이중결합은 없는 지방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레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는 18개인데 이중결합은 1개인 것, 그리고 라우르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12개 12입니다. 12개인데 이중결합은 없는 것, 그리고 리놀레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18개인데 이중결합은 3개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은 이중결합이 많은 리놀렌산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다음으로 가서요, 효소적 갈변 반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적 갈변과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는 이런 효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나 아니면 티로시네이즈에 의한 갈변 반응이 효소적 갈변 반응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알 반응, 캐라멜라 반응, 그 다음에 비타민 C 산화에 의한 갈변 반응 같은 경우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멜라노이딘을 형성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기 마이알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알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이름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30번 문제로 가서 한번 볼까요? 콩에 함유된 특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콜세틴 같은 경우는 양파 중에서도 껍질에 많이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특수 성분 어디에 들어있는 것, 이런 것은 서로 짝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짝지어서 기억해서 나오는 문제가 여기에도 나오죠. 36번에 보시면 매운맛 성분과 주요 출처인데요. 피페린과 차비신 같은 경우는 둘 다 후추와 관련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맞는 짝짓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40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요, 글루코스 포도당이 알파-1,4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알파-1,4 결합에 알파-1,6 결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세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가지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직세상 구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회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아밀로펙틴은 가지처럼 서로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요오드 분자와 내포화합물을 여기 휘어져 있는 이 부분에 요오드가 들어와서 내포화합물을 형성을 하고 요오드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액에서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의 경우가 수용액에서는 더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더 노화되기 쉬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4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염장, 소금을 이용한
이때의 저장 원리를 묻는 것인데요. 소금 저장 원리에는 삼투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삼투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우리 4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분무 건조라고 하는 것을 묻는데요. 여기서는 4번이 틀렸는데 승화라고 하는 단어죠. 승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체, 물로 따지자면 얼음인 상태를 기체로 만들거나 또는 기체를 얼음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진공, 동결 건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5번은 4번이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5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류의 지질에 대한 설명이라고 묻는데요. 어류에 들어있는 DHA와 EP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닭과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융점의 다른 얘기는 녹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녹는 점의 경우에는 실온보다 낮게 됩니다. 그래서 실온보다 낮아서 상온 또는 실온에서 액체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요. 우리는 5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펙틴을 분해하는 펙티네이즈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펙티네이즈 같은 경우는 과일 주스에서 펙티네이즈 같은 경우는 청진 효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5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D값 그리고 F값 그리고 G값 같은 경우는요,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먼저 D값, F값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만 G값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G값 정의는 맞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도씨에서 일정 농도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려면 10분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것은 D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F값, F에 110분, 10분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품을 121도씨에서 가열을 하면 미생물이 처음 균수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 우리는 이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 F값을 쓰는 게 아니라 D값을 써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 F, G의 정의는 한번 더 상기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로 한번 봐볼까요? 미생물의 증식 곡선을 순서대로 쓰라는 것인데요. 먼저 유도기, 배수기, 정지기, 사멸기 이런 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파트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특정 미생물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고구마 연부병 같은 경우는 리조푸스 니그리칸, 그리고 66번에 가서 비타민 B12를 생육인자로 해서 정량법에 이용을 하는 것은 락토바실러스 레이치마니 같이 이런 식으로 미생물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풀 수 있게 눈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7번 문제를 보시면요, 병족세포를 가지는 곰팡이라고 물었는데 병족세포를 가지는 곰팡이는 아스퍼길러스 속이 되겠죠. 여기 나오는 아스퍼길러스 속과 페니실륨 속 그리고 모나스코스 속까지 해서요, 얘네들은 전부 다 잔항균류, 그리고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접합균류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퍼길러스 속과 페니실륨 속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서로 이야기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스파길러스 속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가 있고, 페니실리움 속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가 없고, 그리고 빗자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페니실리움 속 같은 경우는 주상체를 만들게 되니까요. 그렇게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완전 탈기 밀봉된 통조림에서 생육할 수 있는 세균, 변폐세균인데요. 완전 밀봉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에 공기가 없다는 것이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할 수 있는 것은 현기성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우리는 70번 문제를 볼까요?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곰팡이,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죠. 아스파길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균이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장, 후숙에 관여해서 맛과 향기를 내는 내염성 효모는 토를롭시스 속이 되고요. 그리고 그 토를롭시스는 이 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8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적 저해라고 묻고 있는데요. 효소 반응에서 경쟁적 저해제와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해제가 있으면 효소 반응 최대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경쟁적 저해가 아니고 얘는 비경쟁적 저해가 되겠죠. 경쟁적 저해. 이 경쟁적 저해와 비경쟁적 저해 같은 경우는요. 경쟁적 저해 같은 경우는 Vmax가 변화는 없고, 그리고 Km 미칼리스 상수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 같은 경우는 Vmax 최대 속도는 감소를 하는 데 비해서 K의 미칼리스 상수는 변화가 없는 것,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쭉쭉 넘어가서 8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묻고 목적을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유 아닌 것을 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주 발효할 때 아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포도주 산화 방지하고 단백질 혼탁을 발효를 억제하고 유산균의 증식을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또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또 있죠. 메가즙을 자비 끓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메가즙을 살균하고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효소 반응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와 목적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87번으로 넘어가서요.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는 비탄수화물 전고체, 이렇게 3개는 비탄수화물 전고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91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Km 값과 Vmax 값을 묻는 것인데요. 이런 그래프에서 이점 보이죠? 이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m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Vmax 같은 경우는 여기와 관련 있죠. Vmax 분의 1이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에 2, 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말은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Km은 1이고 Vmax는 또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쭉 넘어가서 우리는 9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96번 문제의 경우에는 단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A가 RNA로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RNA에서 단백질,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가서 우리 98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뉴버그의 발효 제3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이것은 알코올 발효죠. 알코올 발효기도 하고 뉴버그 발효에선 제1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제2형식,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제3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저희는 2017년 3회 기출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목적, 이유, 그리고 왜 틀렸나, 왜 맞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